네, 지금부터 동력학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는 병진 운동 중에 직선 운동, 즉 1차원 운동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는 병진 운동 중에서 평면 또는 공간 운동에 해당하는 곡선 운동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운동은 영어로는 커빌리니아 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원 평면이나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 운동의 경우와는 달리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이와 같은 이런 운동 변수들을 벡터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점을 정하고 이 기준점에 대한 임의점의 위치를 R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평균 속도는 우리가 직선 운동할 때도 이걸 동일한 식을 다뤘죠. 그때는 단지 델타 R이라는 것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벡터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R이라는 위치 변화가 일어났다 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R을 평균 속도라고 하고, 그리고 평균 가속도는 속도 변화가 어떤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에 델타 V만큼의 속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를 요걸 평균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균 속도와 평균 가속도에서의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고 리미트를 취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dt분의 dr에 해당하는 벡터의 이 r이라는 벡터의 미분의 시간에 대한 미분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이 값이 순간 속도가 되고, 또 델타 t분의 델타 v를 리미트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서 취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 dt분의 dv가 되고, 이것은 바로 순간 가속도.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는 그냥 속도, 가속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익혀둬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속력이라는 용어는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s가 되고, 이것은 속도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이다 하고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지는 점은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달라지는 점은, 직선 운동에서는 그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스칼라를 사용해서 그 운동을 기술했다면은 곡선 운동이 되면서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해야 된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 운동에서도 우리가 상대 운동을 다뤘었는데요. 어떤 기준점 O점에 대한 A점의 위치 벡터를 RA라고 표시하고, P점의 위치 벡터를 RP라고 표시를 했을 때 A점에 대한 P점의 상대 위치는 RP/A 또는 RP-A라고 표시하고, 그 값은 RP 값에서 RA 값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이것을 상대 위치라고 한다.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 이 좌우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상대 속도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는 B점의 속도에서 A점의 속도를 빼면 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가속도는 상대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값이 되겠는데, 상대 가속도는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가속도는 B점의 가속도에서 A점의 가속도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변이는 P점의 변이에서 A점의 변이를 뺀 값이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변이로 정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직선 운동을 다루면서 다 다루었던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단지 달라지는 점은 직선 운동에서는 스칼라로 표시되었던 내용들이 이 곡선 운동에서는 벡터로
2차원 또는 3차원을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벡터로 표시해야 된다 하는 점이 달라진다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 평면에서 A점이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을 따라서 우측으로 10m/s의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0초일 때 B점은 이 높이가 35m인 이 Y축상의 점에서부터 아래 방향을 향해서 1.2m/s 자승의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B점은 출발할 때의 속도는 0이다. 이럴 때 이 문제에서 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5초 후에 B점에 A점에 대한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A점은 10m/s로 우측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VA는 10I다. I는 X방향을 나타내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게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니까 dt분의 drA가 10i라는 이 값이 되겠고,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ra는 10t 플러스 c1이 되겠습니다. 적분 상수가 하나 얻어지죠. 그런데 A점의 위치는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 ra가 0이기 때문에 c1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c1이 0이므로 ra는 10ti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점의 운동은 이 B점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2 j 헤트 이렇게 주어진다 했죠. 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가속도죠. 그래서 dt분의 dvb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좌우변을 적분하면 vb는 마이너스 1.2t 플러스 c2 j 헤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초기 속도는 B점의 속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 t를 0을 집어넣었을 때 좌변도 0, 우변도 0이 되려면 c2도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vb는 마이너스 1.2t j 헤트가 된다. 이 식을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은 위치가 얻어지게 되겠죠. B점에. 그리고 마이너스 0.6t 자승, 마이너스 1.2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0.6t 자승 플러스 C3라는 적분 상수가 하나 더 얻어지겠죠. j 헤트다. 그런데 B점의 위치가 t가 0일 때 3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3는 3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RB는 마이너스 0.6t 자승 플러스 35 j 헤트 이렇게 얻어진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RA와 RB 그리고 VA와 VB 그리고 A의 가속도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0이죠.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2고요. 이게 다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A점과 B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다 구해졌으니까 A점에 대한 B점의 위치는 B점의 위치에서 A점의 위치를 빼면 되는데, 그렇게 얻어진 식에 T를 5를 대입하게 되면 20J 햇 빼기 50I 햇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A점에 대한 B점의 속도는 VB에서 VA를 빼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 T는 5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J 빼기 10I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A점에 대한 B점의 가속도는 AB에서 A를 빼면 되고, 거기다 T는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J 헤트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A와 B 사이의 상대 운동 관련된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들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걸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대 위치가 무엇이고 상대 속도가 무엇이고
상대 가속도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종속운동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직선운동에서의 종속운동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좌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곡선운동에서의 종속운동은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재들에서는 이 곡선운동상에서 종속운동하는 문제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이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도 동일합니다. 직선운동에서도 종속운동할 때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운동, 종속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다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B 블락이 실로 이렇게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우측으로 200mm/s로 수평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B의 움직임 그 속도와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B는 A의 이 상단 경사면의 경사각은 15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이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의 길이를 요 벡터를 갖다가 x b-a, 즉 a에 대한 b의 변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실에서 여기 파란색 선하고 요 파란색 선은 두 개가 a의 위치와 관련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배의 xa 더하기 이게 xb-a는 컨스탄트하다. 실의 길이가. 여기 초록색은 항상 변하지 않는 길이니까 컨스탄트한 값이 되겠고요. 전체 실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 파란색 선의 2배 더하기 빨간색 선 하는 것이 항상 컨스탄트하다는 식이 얻어지는데 여기서 xa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벡터의 절대 값을 의미하고 xb-a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벡터 xb-a라는 이 벡터의 절대 값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이 위의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2배의 va 더하기 vb-a는 0. 컨스탄트 미분하면 0이 되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은 2배의 aa 더하기 ab-a는 0.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vb-a는 마이너스 2배의 va가 되고 ab-a는 마이너스 2배의 aa가 됩니다. 그래서 va와 aa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vb-a가 마이너스 400, ab-a가 마이너스 300으로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종속운동을 할 때 우리가 상대운동 식에서부터 b의 속도는 a의 속도 더하기 그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다 하는 거죠.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va의 속도를 뺀 거였으니까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b의 속도를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b의 속도는 a의 속도에다가 a의 속도는 200i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b-a인데 요것의 크기가 400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a가 우측으로 움직이면 b는 좌측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이 b의 이 속도의 크기는 40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방향은 이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15도 i 빼기 사인 15도 j가 됩니다. b가 이 a의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마이너스만큼 이쪽으로 움직일 때 15도만큼 움직일 때 코사인 15도만큼 움직일 때 위쪽으로 사인 15도만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15도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사인 15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더하게 되면은 이 값이 b의 속도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86.4i 더하기 103.5j 헷 단위는 밀리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B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 더하기 A에 대한 B의 가속도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A의 가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A에 대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3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방향만 하면 되죠. A가 우측으로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B는 좌측으로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사인 15도 I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사인 15도 J 방향은 이 방향은 변하지 않죠. B의 A에 대한 상대 운동은 이 경사면을 따라서만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종합해서 그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39.8i 더하기 77.65j 밀리미터 퍼 세컨드 자승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x방향 성분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놓고 y방향 성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해놨는데 이거 왜 소수점 구해놓은 소수점 자릿수가 다르냐 하고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할 때는 유효 숫자를 몇 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효 숫자를 다 4개까지 사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도에 관련된 것도 186.4에서 유효 숫자 4개 쓰고 있고요. 103.5 이것도 유효 숫자 4개 쓰고 있고 여기서도 139.8, 77.65 다 유효 숫자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통일하는 것이 이런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통일해서 쓰는 것이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개수의 유효 숫자를 쓰는 것이 계산을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벡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운동을 표시하게 됩니다. 속도나 가속도 등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는데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좌표라는 것이 파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라는 말과 좌표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좌표계는 영어로는 Coordinate Systems, 좌표는 Coordinates라고 부르는데 좌표계라는 것은 임의의 벡터의 성분별 표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서로 독립인 벡터 집합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서로 수직인 공간에서는 3개의 단위 벡터들이 이용됩니다. 평면에서는 2개의 단위 벡터를 이용하고요. 우리 그 교과에서는 3개의 종류의 좌표계들이 소개됐는데 그 좌표계들은 이 밑에 있는 것 같이 직교 좌표계, 영어로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궤적 좌표계, 트래젝토리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3개의 좌표계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좌표계와 더불어서 좌표는 그럼 뭐냐? 좌표계는 여기서부터 I hat, J hat 요 2개의 좌표 단위 벡터들을 요 집합을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P점까지의 I 방향 거리, 기준점에서부터의 거리, 요 X를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Y 방향 거리, O에서부터 P까지의 이 J hat 방향 거리, 이거를 X와 Y를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좌표계에서는 여기에 O점에서부터 요 P점까지의 요 방향의 단위 벡터를 ER hat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각도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E 세타 hat 해서 이 두 단위 벡터를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R 방향 O에서부터 P까지 이 벡터의 R 방향 거리
그래서 O에서 P까지 거리죠. 이게 극좌표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선에 대해서 ER 해트가 이루는 이 각도, 이것을 세타라는 좌표, 극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이렇게 두 개의 좌표를 와 두 개의 좌표계, 극좌표계 ER 헷, E 세타 해트와 극좌표 R 세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좌표계라는 말하고 좌표라는 말은 다른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궤적 좌표계는 어떤 점이 움직이는 궤적 상에서 그 어떤 순간에 그 P점이 지나가고 있는 위치에서 궤적에 접하는 방향이 ET 해트,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이 곡률 반경 방향이 EN 해트로 대체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궤적 좌표계고, 궤적 좌표계를 이용할 때는 보통 좌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궤적 좌표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좌표는 직교 좌표계나 극좌표계를 사용할 때 직교 좌표와 극좌표를 이용하고, 궤적 좌표계일 때는 좌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를 섞었을 수도 있고 직교 좌표와 극좌표계를 섞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궤적 좌표계와 직교 좌표를 섞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와 좌표는 꼭 같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좌표계 하나와 좌표 하나를 우리가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으로 곡선 병진 운동을 다룰 때 벡터로 모든 운동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 등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계 그리고 좌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죠. 앞에서 보았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계는 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원점이 필요하고요. 원점.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점의 위치를 정의하려면 이 원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점에 대한 임의점 P점의 위치를 RP라는 벡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교 좌표계 I 해트와 J 해트, 그리고 만일에 이제 공간까지 운동을 다루게 된다면 K 해트까지 이렇게 세 개의 좌표계 단위 벡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평면 운동할 때는 이렇게 두 개, I 해트하고 J 해트만 이용하면 되죠. 자,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정하고 나면은 우리가 좌표 값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이라는 것은 R이라는 이 P점의 벡터 RP를 I 해트와 J 해트 좌표계가 정해지고 나면 RP에다가 I 해트를 내적하면 X 값이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좌표계라는 것은 즉 좌표를 결정하는 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값은 RP에다가 J 해트를 내적하면 Y값을 구할 수 있어요. 공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Z값은 RP에다가 K 해트값, 세 번째 단위 벡터 값을 내적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직교 좌표 세 개 X, Y, Z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I hat, J hat, K hat 이 단위 벡터들을 세트를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서 위치 벡터를 표시하면 일반적으로 P점의 위치는 XI hat 더하기 YJ hat 더하기 ZK ha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평면 운동 시에는 Z가 0으로 주어져서 X, Y만 두 개의 성분만 나타나겠죠.
이 직교좌표계를 이용할 때 그 장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구성하는 단위 벡터들, 즉 i hat, j hat, k hat 이 단위 벡터들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hat나 j hat나 k ha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rp를 미분하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미분하게 됐을 때 x, y, z만 미분하면 되죠. i hat, j hat, k hat는 미분하면 0 돼 버리니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얻게 되면은 그 값이 x dot i hat 더하기 y dot j hat 더하기 z dot k hat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해진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구해지는데 가속도 P점의 가속도는 x 더블 닷 i hat 더하기 y 더블 닷 j hat 더하기 z 더블 닷 k hat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이유는 i hat, j hat, k hat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미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가 이런 성질을 갖는다 하고 이 운동화 분석에서 이 직교좌표계가 가장 일반적인 좌표계로 널리 사용하는 그런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직교좌표계를 이용한 곡선운동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경사면 3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의 한 지점에서 18m/s의 속도로 이 수평선과 알파의 각도를 이루면서 발사가 됐을 때 이 공이 떨어지는 위치, 이 떨어지는 위치를 가장 멀리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알파의 발사각을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때 이 가장 멀리 도달하는 이 지면을 따른 도달 거리 Dmax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Dmax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평 지면에서 공을 던질 때는 45도로 알파를 45도로 던지면 가장 멀리 도달한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경우에는 얼마로 던져야 가장 멀리 도달할까 하는 그런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수평 지면에서는 알파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도달하는데 이와 같이 30도처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 알파가 얼마가 되면 가장 멀리 도달할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의 운동은 이 X방향으로는 던져졌을 때 X방향의 운동은 지금 이게 발사될 때 속도가 18m/s니까 X방향으로는 18 코사인 알파의 속도로 던져지는 거고 Y방향으로는 18 사인 알파로 Y방향으로 던져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X방향과 Y방향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X방향으로는 18 코사인 알파로 그 속도로 던져지면 X방향으로는 아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로 계속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으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등속 운동을 하죠. X방향으로는. Y방향으로는 얘가 중력 가속도 9.81m/s 자승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9.81m/s 자승의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X방향과 Y방향에 관련된 저거를 구하게 되면은 X방향으로는 18 코사인 알파로 던져지니까 시간 t가 흐른 다음에 도달한 X방향 거리는 18 코사인 알파 곱하기 t가 되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18 사인 알파로 던져지니까 여기에 적분하게 되면 18 사인 알파 t가 되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1 밑으로 되니까 그게 적분을 두 번 하게 되면은 그 가속도를
조금 두 번 해야 변이가 위치가 구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1 g t자승 이라는 항이 덧붙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학 물리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요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 여기 지면에 여기 도달했을 때 y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x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보면 도달했을 때 x분의 y가 탄젠트 30도가 되죠.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탄젠트 30도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와 y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거기다가 이 y 마이너스 2분의 1 gt 자승 플러스 18 사인 알파 t는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곱하기 18 코사인 알파 t다라는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양쪽에다 다 t가 있으니까 t 하나씩 다 소거하고 이 t에 대해서 위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요 시간에서 여기에 도달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 x식에다가 여기 t 값에다 대입하게 되면 x 값이 이런 값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값으로 얻어지면 x가 알파의 함수로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가장 멀리 하려면 이 x 값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가장 멀리 가겠죠. 그래서 x 값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알파 값이 얼마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값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x를 알파로 미분해서 그게 0이 되는 극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 알파분의 dx는 0이라는 식을 구해보면은 그 식이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따라서 탄젠트 알파가 루트 3이라는 식이 되고 그거는 2 알파가 60도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알파가 30도가 된다. 그럼 알파가 30도가 되면 여기다 30도를 대입하게 되면 x 값이 57.21 이렇게 구해지고 이 x 값을 이 y 값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y 값도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값이 구해지고 나면은 이 값은 요 값이 루트 3분의 2가 되죠. 루트 3분의 2의 x 맥시멈 값이 구해져서 66.06 메타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듯이 수평면에서 던질 때는 이 알파가 45도일 때 가장 멀리 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30도로 기울어진 이 문제에서는 알파가 30도일 때 가장 멀리 간다 하는 내용 그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30도가 아니라 4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또는 6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멀리 보내려면. 이게 45도가 되면 이것도 45도로 던질 때 가장 멀리 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미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서 그 답에 대한 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5m 떨어진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공을 던집니다. 그 공이 던져지는 높이가 1.5m예요. 지면에서부터. 그리고 속도는 18m/s로 던져져요. 그리고 알파의 각도로 던져져서 이 벽의 가장 높은 곳에 부딪히게 그렇게 던지기 위해서는 이 알파 값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가장 높이 도달하는 위치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평 지면에서 공을 던질 때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할 때 이 알파 값이 45도로 던지게 되면 가장 높이 도달하고 가장 멀리 던져진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 벽이 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게 45도로 던지면 가장 높이 도달할까? 여러분들이 금세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벽이 만일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다. 그럼 45도로 던지게 되면 바로 여기 45도로 던지면 바로 요 앞에 부딪히겠죠. 높이 던지려면 이렇게 더 45도보다 높이 던져야 앞에 있으면은 높은 데 도달하겠죠. 따라서 이 알파가 45도가 아님에 틀림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알파가 45도 도자면 가장 높이 도달한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편견,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공이 던져지고 나서 X방향으로는 18 코사인 알파로 이 공이 운동을 합니다. 그 Y방향으로는 18 사인 알파로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죠. 그래서 18 코사인 알파 곱하기 T가 X방향으로 움직이는 여기를 원점으로 삼는다면은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X값이네. 근데 여기 벽에 가서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15m 도달하니까 18 코사인 알파 T가 15가 될 때, 그때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T는 6 코사인 알파분의 5가 된다. 그 다음에 공이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18 사인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얘가 마이너스 중력가 속도가 이 하단 방향으로 g라는 중력가 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gt라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붙게 되겠죠. 가속도를 한번 적분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갖게 된다. 이걸 한 번 더 적분하면은 위치가 구해지죠.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gt 자승, 그 다음에 18 사인 알파, 그리고 초기의 높이는 1.5니까 1.5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t 값이 벽에 부딪힐 때의 시간이 구해졌으니까 이 시간을 여기에다가 y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y는 이와 같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공이 도달하려면은 알파를 잘 조절해서 y를 맥시마이즈 시켜야 돼요. 최대값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y가 알파에 대한 함수니까 알파에 대해서 y를 미분해서 그게 0이 된다는 그 값에서부터 y의 맥시멈 값을 구하는 조건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0이 된다는 식으로부터 알파가 65.58도다 하는 것이 구해집니다. 이걸 미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알파가 구해지게 되면 이 알파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저 y 맥시멈 값이 14.60m다 하고 얻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보듯이 45도가 아니고 65.58도로 던져져야 된다. 이 공이 던져지는 지점에서부터 벽까지의 거리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거리에 따라서 이 각도는 그 제일 높은 위치에 도달하게 던져지는 각도는 발사 각도는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극좌표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극좌표계하고 그 궤적좌표계에 대한 것을 다뤄야 될 텐데, 극좌표계하고 이번 시간에는 극좌표계하고 궤적좌표계가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점 O에서부터 임의의 점 P점까지를 연결하는 이 방향, 이걸 반경 방향이라고 그러죠. 반경 방향, 이 반경이 늘어나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ER 해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각도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2세타 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위 벡터 2r 헤트와 2세타 헤트가 극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r과 세타가 극좌표입니다. 그런데 2r 헤트와 2세타는 p가 움직이게 되면 2r 헤트의 방향과 2세타 헤트의 방향이 바뀌죠. 우리가 위치 벡터를 표시할 때는 P점의 위치 벡터는 5점에 대한 기준점 5점에 대한 P점의 위치 벡터는 크기는 r이고 방향은 2r 헤트니까 위치 벡터는 P점의 위치 벡터는 r, 2r 헤트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얻고 그걸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를 얻어야 되는데 먼저 속도를 얻을 때 이걸 미분하려면은 r을 미분해하고 2r 헤트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2r 헤트를 미분하는 것도 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직교좌표계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항들이 I 헤트, J 헤트, K 헤트에서 I 헤트, J, K 헤트는 시간에서 안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걔네들은 미분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극좌표계에서는 이걸 미분하면 여기가 0이 안 돼요. 2r 헤트를 미분한 값을 알아야만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 직교좌표계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하는 점이 극좌표계의 직교좌표계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점은 극좌표계를 이용할 때 역시 원점이 필요하다. 위치 벡터를 정의하려면 항상 원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극좌표계를 이용할 때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세타라는 각도를 극좌표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 기준선이 있어야 이 각도를 정의할 수 있죠. 기준선이 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는 기준점과 I 헤트, J 헤트라는 두 개의 단위 벡터만 있었으면 다 되는데 극좌표계에서는 기준점과 기준선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야 극좌표계가 정의된다. 그리고 다른 점은 그 극좌표계인 2r 헤트와 2세타 헤트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속도나 가속도를 구할 때 2r 헤트나 2세타 헤트의 미분 값을 알아야만 속도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일한 연유로 해서 궤적좌표계도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궤적에 접하는 방향이 ET 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궤적좌표계도. 그래서 P점이 움직이게 되면 그 접하는 방향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궤적좌표계에 사용하는 ET 헤트와 EN 헤트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0이 안 되죠. 그래서 극좌표계나 궤적좌표계는 직교좌표계와 달리 그 좌표계로 사용되는 단위 벡터들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하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서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 물론 편리한 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점이 이제 다른 점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